너가 호주 해파리를 알아? 파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에서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금발의 호주 여의사가 한국 남자를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30분 후 이 사람은 제가 놓친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어요. 니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말하는 순간 주변 의료진들조차 한국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호주 해변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구조 사건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토요일 오후 4시 호주 브리즈번 근교의 패밀리 비치는 여름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평소보다 높게 치고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죠. 해변 곳곳에 설치된 파란색 경고 깃발에는 오늘 블루보틀 출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안내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호주에서 블루보틀은 여름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해파리의 일종이었고 쏘이더라도 조금 아플 뿐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그때 8살 소녀 아바가 엄마와 함께 얕은 물가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 속에서 예쁜 조개껍질이나 반짝이는 돌멩이를 찾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아바는 발밑에 떠다니는 푸른 풍선 같은 것을 발견했죠. 신기해서 맨발로 살짝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바의 비명이 해변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깜짝 놀란 소리가 아니라 마치 뜨거운 쇠막대기에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담고 있었어요. 아바는 물 밖으로 뛰쳐나오며 허벅지부터 복부까지 번져가는 청자색, 선 모양의 발진을 보고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해파리에 쏘인 것 같네. 블루보틀인가 보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이도 작년에 쏘였는데 1시간 정도 아프다가 말았어. 사람들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호주 동부 해안에서는 매년 10,000건 이상의 블루보틀 자상 사고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국소적인 통증과 발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해변 안전요원이 달려왔습니다. 선텐으로 그을린 피부에 건장한 호주 남성이었죠. 그는 능숙한 손길로 아바의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씻어내며 붙어있는 촉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얼음 대주시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보통 30분 정도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에서 서핑보드를 들고 서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준석, 31살의 한국 남자였죠. 검게 그을린 피부와 물기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손에 든 서핑보드 때문에 영락없는 서핑 마니아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분석하는 듯한 예리하고 집중된 시선이었죠. 준석은 아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부적인 변화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바의 호흡수가 평상시보다 훨씬 빨라져 분당 30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입술 색깔이 조금씩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바가 호소하는 통증의 패턴이 일반적인 블루보틀 자상과는 달랐어요. 국소적인 따끔거림이 아니라 전신으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피부 자상이 아니다. 준석의 마음속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의학 지식과 경험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단지 평범한 관광객으로 보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안전요원에게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의 손목에 살짝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측정해 보니 분당 130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8살 아이의 심박수가 분당 80에서 100회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명백한 빈맥이었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바가 울먹이며 배가 아프고 머리도 띵하다고 말하자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심, 두통, 호흡 곤란까지 동반된다는 것은 단순한 국소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전신 독성 반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거든요. 준석이 안전요원에게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으니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석이 호주 동부 해안에서 매년 블루보틀 자상 사고만 10,000건 이상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드물게 전신 독성 반응이 올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을 하자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 엄마도 불안해하며 준석에게 물었지만 준석은 차분하게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 병원에서 확인받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석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아바를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어 혈액순환을 돕도록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촉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비닐봉지로 손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아저씨는 뭘 그렇게 잘 아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준석은 신경 쓰지 않고 아바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응급처치 지식이 총동원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아바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이 90에서 60으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140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산소 포화도는 93%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준석은 구급대원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지 20분도 안 됐는데 호흡수와 맥박이 급격히 빨라졌고 두통과 근육통, 메스꺼움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지금은 호흡 곤란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은 준석의 정확한 보고에 놀라며 즉시 병원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8살 여자아이 블루보틀 자상으로 추정되는 전신 증상 12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그 무전을 응급실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뜨릴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무전을 응급실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콜이었습니다. 브리즈번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 차인 그녀는 이미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커피 한 잔으로 때운 점심과 연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가 그녀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무전 소리를 들은 니콜이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블루보틀이네. 이런 건 대부분 과잉 반응인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난 여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수십 명의 블루보틀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결국 진통제 한 번 맞고 몇 시간 후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케이스들이었죠.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니콜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호주 바다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현지인들이 좀 아프네 하고 넘어가는 일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니콜은 트리아지 구역으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통증 정도를 확인하고 국소 마취제나 소량의 진통제를 처방한 후 몇 시간 관찰하다가 집으로 보내면 되는 간단한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주 의료 시스템에서 블루보틀 자상은 이미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었고 그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작동해 왔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바가 들것에 누워 이송되어 오는데 이미 의식은 돌아와 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상태였어요. 니콜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블루보틀 자상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은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트리아지 간호사가 다가와 구급대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8살 여아 블루보틀 자상 현장에서 혈압 9060, 맥박 140, 호흡곤란 호소했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니콜을 바라봤어요. 수치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아이가 지금 당장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니콜이 차트를 받아들고 간단히 검토했습니다. 호주 병원 시스템에서는 블루보틀 자상을 보통 카테고리 4에서 5 정도의 비응급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며칠 내로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했습니다. 블루보틀 자상은 대부분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아요. 니콜이 간호사에게 설명하며 일반 병실로 아바를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통제 주사하고 몇 시간 모니터링하면 돼요. 보통은 이 정도면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그때 구급차에서 함께 내린 한 남자가 니콜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준석이었어요. 물기에 젖은 머리카락과 서핑복 차림새로 인해 영락없는 관광객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에 니콜은 속으로 약간의 짜증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나 관련자들이 의료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하는 것이 가장 번거로운 일 중 하나였거든요. 선생님, 해변에서 실신 직전까지 갔었고요. 혈압이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준석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통증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신 증상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니콜의 첫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응급실에서는 과잉 해석이 더 위험합니다. 저희 프로토콜대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니콜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의학 정보를 조금 본 일반인들이 의료진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려고 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국과 다른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습니다. 블루보틀 자상은 호주에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흔한 일이에요. 니콜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몇 시간 내로 자연스럽게 호전되고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통증에 대한 반응이 성인보다 과장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아바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관찰한 증상들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바는 일반 병실로 이송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를 하고 니콜이 처방한 소량의 몰핀 주사를 투여했어요. 표준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 정도면 충분한 처치였습니다. 아바의 엄마도 니콜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준석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아바의 모니터를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바의 호흡 패턴이 여전히 불안정했고 혈압과 맥박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니콜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아바 말고도 처리해야 할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블루보틀 자상 같은 비응급 케이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환자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15분. 일반적이라면 이 시점에서 아바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150회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호흡수도 분당 34회까지 올라갔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산소 포화도였습니다. 90%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패턴은 단순한 통증 반응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바의 피부색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창백해지면서 동시에 축축해지기 시작했고 손톱을 눌렀다가 떼면 정상보다 훨씬 느리게 핑크색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이상 걸린다는 뜻으로 순환기 쇼크의 초기 증상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바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이었는데 이제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가슴이 이상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아바 엄마가 불안해하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도 모니터 수치를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패턴은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일반적인 블루보틀 자상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간호사가 급히 니콜을 호출했습니다. 닥터 니콜, 8번 침대 환자 상태 좀 봐주세요. 바이탈이 이상해요. 니콜이 다른 환자를 보던 중이었지만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아바 침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공황 발작이나 과호흡 증후군일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병원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니터 수치를 확인한 니콜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153회, 호흡수 36회, 혈압 85, 55, 산소 포화도 89%. 이런 수치들은 더 이상 단순한 통증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준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예, 해변에서부터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독성 쇼크나 알레르기성 아나필락시스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니콜도 준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의학 용어들이 너무 정확했고 무엇보다 아바의 실제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혹시 의료진이세요? 니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여전히 아니요, 그냥 예전에 응급처치 배운 적이 있어서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니콜의 머릿속에 경보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블루보틀 자상으로 치부했던 이 케이스가 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의사인 자신보다 평범해 보이는 관광객이 환자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니콜은 즉시 아바를 응급소생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어요. 리서스 베이로 옮기고 코드 블루팀 대기시켜요. 주변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블루보틀 자상이 갑자기 코드 블루 직전 상황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니콜의 단호한 지시에 모든 스태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변에서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니콜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야 아바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응급소생실로 이송되는 아바를 보며 니콜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 봐왔던 블루보틀 자상이 이렇게 심각한 전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니콜은 컴퓨터를 켜고 퀸즐랜드 독성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블루보틀, 정확히는 피잘리아 우투리쿨루스에 대한 최신 의학 자료였어요. 평소에는 이런 검색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흔한 케이스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읽어가던 니콜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블루보틀 자상의 대부분은 국소 통증과 발진에 국한되지만 드물게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오심, 두통, 근육통, 저혈압, 부정맥, 호흡곤란 및 순환기 쇼크까지 보고된 바 있음. 니콜은 문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특히 응급처치 부분에 주목했어요. 응급처치 잔여 촉수의 완전한 제거, 해수를 이용한 세척, 42도에서 45도 사이에 뜨거운 물에 20분에서 45분간 침수를 통한 통증 완화, 전신 독성 반응 시 정맥 수액 공급, 에피네프린 투여, 산소 공급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소아의 경우 체중 대비 독소 농도가 높아져 성인보다 더 심각한 전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8세 이하 아동에서는 초기 경미한 증상이라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니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단순한 블루보틀 자상이 실제로는 아바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케이스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더욱이 그 위험성을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의사인 자신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한국인 남자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응급소생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바는 이미 고농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가 그녀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정맥 라인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탈은 어떤가요? 니콜이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혈압 82에서 50, 맥박 158, 호흡수 38, 산소 포화도 87%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맥 수액은 이미 시작했고요. 숫자들이 니콜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순환기 쇼크의 패턴이었어요. 아바의 몸이 독소에 대응하느라 모든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동성 빈맥에 더해 비특이적 ST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심근에도 독소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니콜은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젖산 수치, 전해질, 완전혈구 계산, 심장효소 수치 모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저용량 주입 준비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초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준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해변에서 정확히 뭘 하셨죠? 니콜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톤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어요. 준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수를 이용한 촉수 세척 작업, 비닐봉지를 이용한 안전한 촉수 제거, 환자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혈액순환을 돕는 체위 변경, 그리고 지속적인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까지. 그가 설명하는 모든 과정이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응급처치 절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증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초 접촉 시점부터 호흡수 변화, 맥박 증가, 혈압 강화, 의식 변화까지의 모든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누구지? 니콜의 머릿속에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의학적 지식과 관찰력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준석은 여전히 자신을 그냥 응급처치 배운 적이 있는 사람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40분이 흘렀습니다. 아바에게 집중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니콜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정맥 수액 볼루스 주입, 저용량 에피네프린 지속 투여, 고농도 산소 공급. 이 모든 치료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케이스가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젖산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있었어요. 이는 조직 차원에서 산소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염증 지표들도 모두 올라가 있었고 심장효소 수치에서도 경미한 상승이 감지되었어요. 니콜은 상급 전문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8세 여아, 블루보틀 자상 후 전신 독성 반응으로 순환기 쇼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수액 소생술과 승합제 치료 중이고요. 상급 의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블루보틀로 이 정도까지? 정말 드문 케이스네요. 혹시 다른 해양 생물일 가능성은 없나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확실히 블루보틀이었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푸른 분황을 밟았다고 하고요. 그럼 정말 운이 없었네요. 수천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예요. 니콜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이 없는 수천 명 중 한 명의 케이스를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더욱이 그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정식 의료진이 아닌 외부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감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30분이 더 지나자 아바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82에서 50에서 95에서 65로 올라왔고 맥박도 158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산소 포화도도 9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바가 다시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바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응급소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니콜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가 해변에서 초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아바가 해변에서 더 오래 방치되었다면, 아니면 병원에 와서도 단순한 진통제 처치만 받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니콜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인 관광객들은 과민 반응을 보인다. 블루보틀 자상은 항상 경미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견은 신뢰할 수 없다 같은 고정관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부끄러운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수준이었죠. 아바의 상태가 안정되자 니콜은 중환자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룻밤만 일반 병동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죠. 내일 아침에 재평가에서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요. 아바 엄마가 울면서 니콜과 준석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아바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도와준 그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니콜은 준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인 자신보다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가 실제로는 아바의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니콜은 준석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겸손함을 보면 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응급실의 다른 스태프들도 이번 케이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할까? 니콜이 처음에 무시했던 게 맞나? 니콜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료진으로서의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조언이라도 겸허하게 들을 줄 아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니콜은 병원 로비에서 준석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바의 상태가 안정되자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니콜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니콜이 준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니콜은 그의 겸손한 대답에 더욱 의문이 생겼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의학적 지식과 판단력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일반인이 블루보틀의 전신 독성 반응을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의료 관련 일을 하지 않으세요? 너무 전문적이어서요. 준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었어요. 지금은 호주에서 잠시 일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사요? 니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라면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을 테고 응급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능력도 갖추고 있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리치료사라고 해도 블루보틀 독성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은 단순한 물리치료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일했었죠. 니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석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호주에서는 뭘 하고 계세요? 브리즈번에 있는 스포츠 클리닉에서 1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서핑도 배우고 있고요. 그제야 니콜은 왜 그가 해변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왜 서핑보드를 들고 있었는지도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료 전문가였던 거였죠. 하지만 니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석이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기본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강사, 국제응급처치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였거든요. 특히 호주에 와서는 해양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까지 수강하며 블루보트를 비롯한 해양생물 독성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준석은 해변에서 아바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늘 의사가 아니라서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니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무례했죠. 죄송해요.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응급실에서는 모든 판단이 신중해야 하니까요. 저도 의사가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니콜은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도 전혀 자랑스러워하거나 우쭐해하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전문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니콜은 응급의학과 스태프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어제의 아바 케이스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어요. 이런 드문 케이스는 의료진 전체가 공유해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회의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레지던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니콜은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고해야 했어요. 8세 여아 블루보틀 자상 후 전신 독성 반응으로 순환기 쇼크까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니콜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블루보틀 자상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급격한 상태 악화가 있었습니다. 상급 전문의가 질문했습니다. 초기 트리아지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나요? 니콜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사실 해변에서부터 환자와 함께 온 목격자가 처음부터 전신 증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목격자가 의료진이었나요? 다른 전문의가 물었습니다. 물리치료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해양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석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교훈이네요. 의료진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의 관찰이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목격자나 보호자의 정보는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니콜은 그 말을 들으며 어제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준석을 단순한 관광객으로 치부하고 그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니콜, 그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블루보틀의 전신 독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한 레지던트가 궁금해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부한 것 같아요. 서핑을 배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니콜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준석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는지요. 회의가 끝난 후 니콜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자만심, 환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까지요. 특히 준석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를 단순한 아시아 관광객으로 보고 무시했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니콜은 아바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바는 이미 많이 회복된 상태였고 엄마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바야.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어제 저를 도와주신 그 아저씨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바 엄마도 니콜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마워요.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채셨거든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니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만약 준석이 없었다면 아바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분 연락처 아세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바 엄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준석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어요. 어제 병원을 떠날 때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브리즈번 스포츠 클리닉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니콜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준석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의료진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가짐까지요. 니콜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조언이라도 겸허하게 들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니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석이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년간 응급 상황을 경험해온 전문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호주에서도 계속해서 응급처치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요. 만약 니콜이 준석의 진짜 경력과 자격을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응급 상황에서 자신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니콜에게 준석이 여전히 해양 응급처치를 잘 아는 물리치료사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겸손함의 중요성, 열린 마음의 필요성,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이런 경험이 니콜을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석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그를 동료 의료 전문가로 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아바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고 니콜의 일상도 평소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석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니콜은 우연히 병원 응급의학과 도서관에서 해양생물 응급처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바 케이스 이후 블루보트를 포함한 해양생물 독성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책장을 뒤적이던 중 그녀의 눈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호주 해양생물 응급처치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최신판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블루보틀 관련 챕터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니콜이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준석이 해변에서 한 모든 처치들이 이 가이드라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해수를 이용한 촉수 제거, 환자 체위 관리,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까지 마치 교과서를 보고 따라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상하네. 물리치료사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니콜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일반적인 물리치료사라면 이런 세부적인 해양 응급처치 지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텐데 준석은 마치 전문 응급구조사 수준의 지식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병원 응급실로 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니콜은 서둘러 책을 덮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는 50대 남성 환자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와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니콜이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탈구 의심, 왼쪽 다리 골절 의심이에요. 바이탈은 안정적인데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투여 예정입니다. 니콜은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하고 통증 관리를 위한 처방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어깨 탈구가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이었습니다. 정형외과 협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니콜이 판단했습니다. 어깨 관절 정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닥터, 환자분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어깨 문제로 예전에도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니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 물리치료사의 소견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 물리치료사 불러보세요. 잠시 후 병원 물리치료사가 왔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급성 탈구 케이스는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1차 처치하신 후에 재활 단계에서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정형외과 의사는 다른 수술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닥터, 며칠 전에 블루보틀 케이스 때 도와주신 그 한국인 물리치료사분 계시잖아요. 스포츠 재활 전문가라고 하시던데 연락해 볼까요? 니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석을 다시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가능한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즈번 스포츠 클리닉 연락처 찾아서 연락해 보세요. 30분 후 준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환자를 보는 그의 눈빛은 전문가의 것이었어요. 환자분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석이 니콜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니콜은 엑스레이 결과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준석은 차분히 설명을 들은 후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제가 조금 살펴봐도 될까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석은 매우 조심스럽게 환자의 어깨 주변을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했어요. 전방 탈구 양상인데 다행히 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없는 것 같네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절낭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복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니콜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석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이 정형외과 전문의 수준이었거든요.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전방 탈구, 관절낭 손상, 신경혈관 손상 같은 용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정형외과 경험이 있으세요? 니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스포츠 재활센터에 있을 때 정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일했었어요. 어깨나 무릎 같은 스포츠 손상은 자주 봤었거든요. 하지만 니콜은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준석의 진단과 평가는 동료 정형외과 의사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정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많이 해봤거든요. 니콜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해도 물리치료사가 관절 정복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파요. 이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준석이 니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 체위를 잡아드리고 선생님이 정복하시면 됩니다. 니콜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준석은 환자를 매우 섬세하게 자세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 같았어요. 환자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 정복을 위한 최적의 각도 조절,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쪽으로 당기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회전시켜 주세요. 준석이 정확한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니콜이 준석의 가이드에 따라 조심스럽게 관절 정복을 시도하자 놀랍게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뼈가 제자리로 들어갔어요. 아, 훨씬 나아졌어요. 환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니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보통 어깨 탈구 정복은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 시술인데 준석의 도움으로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준석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운동선수들이 어깨 탈구가 자주 생기거든요. 하지만 니콜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리 많이 봤다고 해도 이런 수준의 실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전문 교육과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후속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정복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도착해서 결과를 확인하고는 누가 정복했는지 물었습니다. 물리치료사분이 도와주셨어요. 니콜이 대답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전문의가 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니콜은 확신했습니다. 준석이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환자가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니콜은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한국에서 어떤 추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으신 적 있나요? 너무 전문적이어서요. 준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응급처치 관련 자격도 좀 있어요. 기본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 강사 같은 것들이요. 응급처치 교육 강사요? 니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응급처치 교육 강사라고 해도 블루보틀 독성학이나 정형외과 술기까지 이 정도로 능숙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의대나 간호대 출신이세요? 아니에요. 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물리치료사가 맞아요. 니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준석에게는 분명히 그가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니콜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준석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석이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의료 전문가라는 사실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실력이 뛰어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따뜻했거든요. 니콜은 언젠가 준석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겨났어요. 일주일 후, 니콜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준석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브리즈번 대학병원에서 열린 응급의학 학회였어요. 그녀는 아바 케이스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는데 강당 뒤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한 거였죠. 저 사람이 여기 왜? 니콜이 중얼거렸습니다.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학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니콜은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준석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도 놀랐네요. 혹시 학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물리치료사분들도 이런 학회에 오시나요? 준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공부차 참석하거든요. 그때 학회 진행요원이 다가와서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후 세션 좌장 준비는 되셨나요? 곧 시작해야 하는데요. 니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좌장이라고? 학회에서 좌장을 맡는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라는 뜻이었어요. 잠깐만요, 좌장이요? 니콜이 진행요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박준석 선생님이 오늘 응급처치 세션 좌장 맡아주시거든요. 호주 응급처치협회 인증 강사이시고요. 니콜은 준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호주 응급처치협회 인증 강사요? 니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준석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자격이에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응급상황 대응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 자격이 있으시면서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니콜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석이 보여준 능력들이 이제야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니콜은 뒷자리에 앉아서 준석이 좌장을 맡은 세션을 지켜봤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 발표자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짚는 질문들을 던지며 토론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소아 해양생물 독성 응급처치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였어요. 발표자가 블루보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준석이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소아 환자의 체중 대비 독소 농도 계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발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준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8세 여아가 블루보틀에 쏘인 후 전신 독성 반응을 보인 사례였는데요. 니콜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석이 아바의 케이스를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의 설명은 니콜이 들어본 그 어떤 전문의의 케이스 발표보다도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초기 판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호흡수 증가, 순환기 변화, 신경학적 증상의 동시 출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준석의 설명은 이론과 실물을 완벽하게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세션이 끝난 후 여러 의료진들이 준석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니콜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준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박 선생님, 혹시 논문으로 발표하실 계획 있으세요?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케이스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서 유사 케이스들 모아서 함께 연구해 보시죠. 연락처 주시면. 니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전문의들이 준석을 마치 같은 급의 연구자로 대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후 니콜은 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준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물리치료사라고 했는데 안 믿으시는군요. 물리치료사가 응급의학 학회에서 좌장을 맡고 전문의들과 대등하게 토론을 해요. 그리고 케이스를 그렇게 완벽하게 분석한다고요? 준석이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 있었어요. 삼성서울병원이요? 니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 중 하나라는 건 외국인인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스포츠의학센터에서 5년 있으면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와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응급상황 대응도 많이 배우게 됐고요. 5년이요? 그럼 상당한 경력이시네요. 거기서 만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제게 추천해 주셨어요. 응급처치 전문가 과정을 밟아보라고요. 그래서 국제응급처치 강사 자격도 취득하게 됐고요. 니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준석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호주에 오셨어요? 그 정도 경력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준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라는 이유로 제약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니콜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경직된 의료 시스템에서 준석 같은 사람이 느꼈을 답답함을요. 그래서 호주로 오신 거군요. 여기서는 자격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호주는 물리치료사도 응급처치 분야에서는 의사와 거의 대등한 대우를 받거든요. 자격과 실력만 있으면요. 니콜은 준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료 지식이 풍부한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한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진짜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브리즈번에서 하시는 일은 스포츠 클리닉에서 일반 물리치료도 하고 주말에는 응급처치 교육도 하고 있어요. 해변 안전요원들 대상으로 해양 응급처치 교육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보틀 대에서 그렇게 잘하셨군요. 호주 와서 6개월 동안 해양생물 독성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여기서는 필수 지식이니까요. 니콜은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준석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의사가 아니니까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의사가 아니어도 실력이 말해주는데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그때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니콜은 그 대화를 들으며 준석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의사도 아닌데도 실력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학회가 끝난 후 니콜과 준석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호주에 계실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일단 계약 기간까지는 있을 예정이고요.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응급실에서 교육 담당으로요. 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오늘 보니까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준석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아직은 지금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니콜은 아쉬웠지만 준석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그날 밤 니콜은 준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실력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기도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외모나 출신, 자격증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니콜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실력과 인품으로만 평가하겠다고요. 그리고 준석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의료인이 되겠다고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니콜과 준석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종종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니콜은 복잡한 응급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준석의 조언을 구했고 준석은 항상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니콜의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석으로부터였어요. 해변에서 대규모 해양생물 독성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5분 후 브리즈번 종합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 12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모두 다른 종류의 해양생물에게 쏘인 상태였어요. 블루보틀뿐만 아니라 이루칸지, 해파리, 스톤피쉬까지 다양한 독성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니콜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각각 다른 독성 메커니즘을 가진 해양생물들의 응급처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거든요. 더욱이 환자들 중 절반이 관광객들이어서 영어 의사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마치고 환자들과 함께 온 상태였어요. 그의 옷은 바닷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릴게요. 준석이 니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메모지를 펼치며 각 환자의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각각의 독성 종류, 노출 시간, 초기 증상, 현장에서 시행한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 중 상태 변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차트 같았어요. 4번 환자는 이룩한지 의심이니까 즉시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요. 7번과 9번 환자는 스톤피쉬 가시에 찔린 것 같으니 해독제 투여 고려해야 해요. 니콜은 준석의 체계적인 보고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12명의 환자를 동시에 관리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응급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준석의 분석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분류했어요. 가장 위급한 이룩한지 환자 2명을 응급소생실로, 스톤피쉬 독성 환자 3명을 중등도 치료실로, 나머지 블루보틀 환자들을 일반 관찰실로 배정했습니다. 준석은 니콜의 요청으로 각 치료실을 돌아다니며 의료진들에게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조언해 주었어요. 이룩한지 해독제의 정확한 투여량, 스톤피쉬 가시, 제거 시 주의사항, 각종 독성 반응의 모니터링 포인트까지 모든 것을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석이 환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어요.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 관광객들에게는 간단한 일본어나 중국어로 설명해주고 현지 호주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학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의료 환경에서의 소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동안의 격렬한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모든 환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안정화되었어요. 가장 위중했던 이룩한지 환자들도 적절한 해독제 치료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탈진한 상태로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복잡한 독성 환자를 한 번에 처리한 것은 그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준석의 정확한 현장 대응과 체계적인 환자 분류 덕분이었습니다. 준석이 커피 2잔을 들고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지쳐 보였지만 환자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니콜은 준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존경심, 감사함,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하는 준석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니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항상 팀워크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니콜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준석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문성,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따뜻한 인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이런 남자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니콜은 병원 원장실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량 독성 사고 대응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병원에서 해양응급의학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니콜 닥터,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 응급처치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니콜의 마음이 설렸습니다. 준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준석이 과연 승낙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니콜은 용기를 내어 준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의 제안을 설명하고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준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호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이유였어요. 니콜은 기뻤습니다. 이제 준석과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업무적 관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해양응급의학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니콜과 준석은 매주 2번씩 만나서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어요. 교육 커리큘럼 설계, 실습 프로토콜 작성, 강사 교육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함께 일하면 할수록
니콜은 준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꼼꼼함, 창의성,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진정한 관심까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동료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석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이었어요. 호주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이 다른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니콜은 점점 준석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브리즈번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호주 생활이 어떠세요? 많이 적응되셨나요? 준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이민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어요. 니콜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준석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니콜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준석에 대한 존경심이 언제부터인가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해양 응급의학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호주 전역에서 의료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브리즈번으로 몰려들었고 준석과 니콜이 개발한 커리큘럼은 호주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니콜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니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석의 성공을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니콜은 용기를 내어 준석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프로그램 회의를 마친 후 카페에서 만났는데 준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준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연구교수직을 제안했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응급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니콜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에게는 분명 더 큰 무대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보내기 싫다는 마음도 솔직했어요. 언제 떠나실 예정이세요? 다음 달 말 정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니콜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말 브리즈번에서 대규모 의학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니콜과 준석은 해양 응급의학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이번 발표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니콜과 준석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니콜이 먼저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준석이 실제 케이스들과 교육 효과에 대해 발표했어요. 두 사람의 발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두 발표자가 계속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니콜은 잠시 준석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지만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뭔가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축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주 의료협회 회장이 직접 다가와서 이 프로그램을 호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니콜과 준석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준석에게는 여러 나라에서 일할 기회들이 제안되었고 니콜에게도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쏟아졌어요. 리셉션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브리즈번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성공적인 하루였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니콜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준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기회도 매력적이지만 호주에서의 생활도 소중하게 느껴진다고요. 특히 니콜과의 협력 관계가 정말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니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례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만 해요. 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브리즈번의 아름다운 야경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거리게 했어요. 선생님, 니콜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말해도 괜찮을까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이 호주 해파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이었죠. 니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요. 준석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니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말 기억하세요? 너가 호주 해파리를 알아? 라고 했던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당신이 맞았고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준석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니콜이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보다 더 많은 걸 안다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제가 결혼해 드려야겠네요. 준석이 깜짝 놀라며 니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정말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니콜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신을 무시했었지만 지금은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준석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저도 니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감정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한국으로는 안 가시는 건가요? 글쎄요. 호주에 남을 이유가 생겼는데요.
준석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니콜과 준석은 브리즈번 해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그들의 첫 만남의 증인이었던 아바와 그 가족도 있었어요. 아바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활발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근처 해변에는 여전히 오늘 블루보틀 출몰 경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해양 응급의학 전문가가 함께 있으니까요. 니콜이 준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호주 해파리를 정말 잘 알고 계셨네요. 준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시네요. 2 사람은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작은 블루보틀들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어요.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 존경과 사랑으로 발전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 사람은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며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예정이었어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사연을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